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욱입니다. 자, 2023년도 경찰 승진 시험 대비로 최신 판례하고 심화 기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최기판이죠. 최기판 강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번 문제부터 펼쳐주세요. 자, 지원법정지 1번입니다. 자, 유권 해석이라는 표현 자체가 애매하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자,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 중 유권에서 유권 세모하시고요. 자, 위반되는 건 세모로 표시해 드리고 그 합헌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드릴게요. 자, 유권 세모. 해석 위반 광고 금지 규정은 변호사가 대한 변호사협회에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명확성 위반된다고 봤죠. 유권 해석이라는 게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대한 변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볼 때 애매한 해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 자, 음주운전 이거 유언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명확성 원칙 위반되진 않고요. 명확 동그라미 그리고 비례 원칙 위반이 됩니다. 비례 세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똑같은 판례죠.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은 아니라 봤습니다. 소급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주운전 요거 처벌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요. 음주운전 자체 2회 이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행위를 소급해서 벌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던 전과를 이렇게 과거에 위반했던 사실을 참고해서 이번에 했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이 너무 센 거예요. 형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죄와 벌을 잘 비례해서 조정해서 형벌을 부과해 줘야 되는데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비례가 맞지 않다 본 겁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사회복무위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당 가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정당은 동그라미. 자,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 밖에 정치단체라는 게 무슨 단체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거기에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밖에 정치단체에서 정당은 동그라미 있죠. 박정 이렇게 세모하면 됩니다. 밖에서 정직해라 이거예요. 밖에서 정직해라.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이랑 정이랑 둘 다 세모 친 이유는 뭐냐면 그 밖이라는 게 이제 기타라는 거는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무슨 단체 이런 표현들이 법에 많아요. 명확성 원칙에 다 합치가 됩니다. 다 합치가 되는데 정치단체 하나만큼만 위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밖에 박, 정치단체 정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위헌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처법에 그 밖의 활동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밖의 활동 이건 명확성 원칙에 합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밖에 정치단체 이렇게 해놓을 때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보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의료법에 보면은 이제 당직 의료원을 두어야 된다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조항에서 당직 의료원의 수와 기준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 세모하시고. 자, 응급실에 가면은 간호사만 있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들이 의사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응급실에는 꼭 의사를 두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의사를 두어라 했지 몇 명을 둘지 자격이 어떤 자격이 필요할지는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없는 규정을 시행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령이 법률주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이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법의 효력이 있죠.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하면은 유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법이 폐지가 됐어요. 법은 법으로 폐지합니다. 그래서 형법 폐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법을 폐지해요. 자, 법이 폐지가 됐으면은 이제 법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법을 어겨도 이제 죄가 될 리가 없겠죠? 무죄가 됩니다. 자, 근데 과거 행위 당시에는 법이 있어서 유죄였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법이 폐지가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합니까? 무죄 판결을 합니까?
예전엔 유죄였는데 지금 무죄란 말이죠. 그럴 때는 그냥 면소 판결을 해서 소송 자체를 면해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을 제정해서 쭉 시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헌 결정을 받은 거예요. 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은 형법에 한해서 소급표가 있어요. 그래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럼 이 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옛날 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법은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무죄 판결로 무죄를 확실히 선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이렇게 내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 위헌 결정이 과거로 소급을 하게 되는데 소급하는 때가 합헌 결정 있었던 것까지는 합헌 유죄 인정을 해주고 합헌 결정 받은 그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여기서부터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유효고 여기는 무효가 되니까 이 사례는 아래랑 똑같아요, 위에랑 똑같아요. 유효가 무효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위에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죄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통죄가 여기에 해당되는 판례가 되는 겁니다. 자, 6번.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단서에 보면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하여 종전에 합헌 결정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합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합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결정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여. 그죠?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간통 합헌 결정을 이전에 선고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 결정을 이후 재심 배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의 4호에 해당되는 걸로 보아서 면소 판결해야 됩니다. 자, 면소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쓰세요. 무죄 X. 무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소 판결이 맞는 겁니다. 위에 거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은 그 대통령 기록물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출이 금지가 되는 거는 원본만을 말하는 거예요. 원본 동그라미. 그래야지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사본 세모, 사본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연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사인하신 원본만을 말하는 거고요. 복사본 유출은 괜찮은 거예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에 보니까 개정 전 의료법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사 금지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자,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거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기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진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직접 동그라미. 자, 전화로 진찰했어도 간호사를 시킨 게 아니라 의사가 직접 물어보고 진찰했으니까 진찰이 맞아요. 자, 그런데 9번.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 피고인이 위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밑줄 쫙 치세요. 밑줄. 전화 통화 당시 환자 특성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면 진찰했다고 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전화 진찰, 여기도 전화 진찰, 둘 다 전화 진찰이에요. 근데 위에 판례는 이제 문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대면 진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면 진찰을 하고 나서 처방전을 발급해 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면 진찰했던 그 학생인데요. 제가 그 환자인데 그때 제가 저기 오지에 시골에 있으니까 병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어졌던 처방전 그대로 똑같이 발급해 주세요.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면 진찰해서 처방전을 발급해 줬고 그랑 똑같은 걸 발행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면 진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무슨 병이 있는데 처방전을 발급해 주시길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별말이 없으면은 위에 판례인 거예요. 아래 판례는 요 문구를 꼭 줍니다. 대면 진찰이 없었다는 말을. 그럼 요 아래 판례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예비군 대원 본인의 부재 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 가족 중 성년자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합니다. 자, 전달 밑줄하시고 비례 세모. 자, 전달 임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죠.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비례 원칙이 적정성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 받았어요. 자, 하지만 과거에 있던 판례들 있죠. 자, 수령 의무라는 거는 받는 겁니다. 전달 의무는 주는 거예요. 개념이 명확하죠? 명확성 원칙 합치가 되고요. 그다음 받는 거랑 주는 거를 같다고 보면은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례 원칙 때문에 위헌 결정 받았기 때문에 기존의 명확성 원칙 합치가 된다. 유추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다. 기존 판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거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11번에 보면 이제 소집 통지서 수령할 임무 명확성 원칙 합치가 된다 써 있죠. 명확 동그라미 하시고. 12번 보면은 그 전달 임무 규정을 수령 임무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전달과 수령 다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형법 55조 1항이 법률상 감경이에요. 형벌의 종류에 따라서 감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기징역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55조 1항 3호에서 정한 것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동그라미 감경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 또는 세모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경 방식도 2분의1보다 더 넓은 세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징역 1년에서 10년이면은 감경을 할 때 하한과 상한을 둘 다 감경해 주죠. 그래서 6개월부터 5년 이렇게 감경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둘 다 감경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절반만 딱 감경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1년을 1개월이라고 이렇게 감경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이죠. 자, 14번입니다. 자, 형법 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및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증거 자체에 허위가 없대요. 밑줄. 허위가 없으나 밑줄.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밑줄. 허위 주장과 결합했다.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돈을 송금했다 되돌려받은 방법으로 송금자를 만들어 피해 변제 증거로 제출한 경우를 증거 위조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포함시키면 유치해서 금지 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갑이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하고 인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증거로 제출을 할 때 자기가 돈을 뺀 거는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자기가 은행에 돈을 넣은 요 기록만을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아니, 검사는 저한테 은행에서 돈을 뺐다고 제가 횡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돈을 뺀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은행에다 돈을 넣기만 했지 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은행에 돈을 넣은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뺐잖아요. 안 뺐다 거짓말했죠. 자, 허위 주장이긴 하지만 주장은 거짓이지만 법원에 제출한 요 증거 자체의 입금 내역 증거는 조작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증거 자체에 조작이 없으면 증거 위조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고농도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액체와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첨가해 만든 전자장치죠. 전자 동그라미. 이것도 담배 제조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예요. 그래서 담배 제조랑 똑같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판매 수익 금액에 관해서 일반 담배와 똑같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6번입니다. 자, 4살짜리 피해 아동을 높이 76cm 이런 데다가 40분 또 앉혀놓고 왕따시켰죠. 이것도 학대가 된다고 봤습니다. 학대 동그라미. 이거 올해 경찰 채용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17번입니다. 자,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2급 장애아동을 장시간 너 자세 교정할 테니까 앉아있어 해놓고는 안전벨트를 꽉 묶어놓고는 벨트 동그라미. 이건 학대죠.
얘를 꼼짝 못해 벨트를 묶어놨습니다. 학대가 된다고 봤습니다. 18번입니다. 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누설이라는 것은 아직 개인정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동그라미. 정보 누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고 봤습니다. 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경찰한테 내가 누구를 고소하는 사유로 인해서 그 경찰한테 제출한 것도 누설이 돼요. 누설이 됩니다. 그래서 자, 된다는 판례가 나왔고요. 조심해야겠죠. 19번입니다. 자, 닭 독축업자가 포장을 완료해서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 냉장 제품을 자, 냉장 제품을 좀 넣어놨는데 한 달,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 버리겠죠. 그 유통기한 끝날 것 같으니까 냉장 닭을 다시 냉동고에다가 얼렸어요. 얼려가지고 다시 냉동 제품으로 판매한 겁니다. 자, 처음부터 냉동을 해야 신선도가 유지가 되겠죠. 냉장으로 풀었다가 다시 냉동한 거는 처음부터 냉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냉장식품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가 된다 봤습니다. 자, 냉동 제품, 냉동 동그라미. 냉동인지 냉장인지 표시를 잘 해야 돼요. 안 하면 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피고는 정범인 성명 불상자가 탈법행위에 해당되는 무등록 환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 무등록 환전 영업이래요.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환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알면서 자기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제공해 주었어요. 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하는 걸 인식하였음에도 이런 범위를 돕기 위하여 자기 명의 금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사기 금융 범행을 통한 편취금 송금을 받아서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사기에 이용해서 이 계좌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피고인에게는 자,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법 밑줄 내놓고 방조원이 성립한다. 방조 동그라미입니다. 자,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 행위의 구체적 내용, 구체 세모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방조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이 그 사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몰랐죠? 몰랐어요. 아니, 사기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르고 도와줬는데 그런데도 방조원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네,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금융실명법에 밑줄을 쳐줬죠. 쳐준 이유가 자, 사기를 범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도와줬어요. 따라서 사기죄에 대한 방조라고 하면은 안 돼. 사기 방조가 되려면 사기치는 걸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사기라는 걸 구체로 몰랐잖아요. 사기 방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묻는 건 뭐죠? 무등록 환전, 그죠? 타인 명의 계좌 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그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공갈을 치는지 구체적 내용 몰랐지만 타인 명의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목에다 밑줄 쳐준 겁니다. 사기 방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금융실명법 방조를 묻고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 이용이라는 것은 자, 이제 게임물을 또 비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자, 게임물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그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대요. 그럼 이제 이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게임 제공업체로부터 게임을 제공받은 공중이 게임의 제한 목적인 오락,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 머니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게임 머니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정상적 사용을 하는구나. 돈 벌려고 그걸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이 사건은 게임 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부여 세모
그래서 생성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게임 머니 생성을 하긴 했는데 이 게임 머니 생성의 피해자는 이 게임 회사거든요. 마음대로 게임 머니를 만드니까 회사가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 직원. 그래서 회사 대표로부터 그 직원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기서 게임 머니를 만든 거예요. 자, 회사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타인에 관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22번입니다. 자, 22번은 고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하여 공동의 안전 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공동의 안내 도우미로 하여금 인근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을 안내하여 편의 제공한 겁니다. 호객 행위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된다는 거를 알고 했다 이렇게 봤죠. 자, 도우미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도우미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우미 동그라미. 이것도 이제 고의가 있었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들을 자기 약국으로 다 유인해 온 거죠. 그래서 이거 호객행위 불법이에요. 자, 위협성론 들어갑니다. 23번. 감정평가사 아닌 공인행위사가 타인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그 부동산 감정을 했죠. 이거는 정당행위가 아니라서 죄가 됩니다. 그 다음 24번.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 결정 또는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경우 촉탁세무 하시고 감정평가업자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을 감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 밑줄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감정평가업자 아닌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감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위법한 행동이 됩니다. 근데 뭘 찾아야 돼요? 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았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원의 촉탁을 받아서 하면 위법성이 없어요. 이거 꼭 찾아서 법원 촉탁이 있는가를 찾아서 이거 있으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 정당행위는 뭐가 있죠?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 세 가지가 있죠. 제20조에 그 중에서 법령이라는 거예요. 법. 어떤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죠. 그래서 업무로 인한 거라던가 기타로 인한 것이다 하면 틀린 말 되는 거예요. 법령에 의한 법원의 촉탁이니까 업무처럼 보이죠. 근데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업무가 아니고 법령에 의한 정당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밑줄 쳐줬어요. 이렇게. 자,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자, 25번. 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방송실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서 목적을 알리고 쟁의 목적을 알린 거예요. 중식 간담회 참석을 독려한 겁니다. 자, 참석 세무. 자, 방송실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는 않았어요. 무단 침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노조가 간담회 여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요 정도 말한 거 가지고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참석 세무. 좀 참석해 주세요 말한 정도 가지고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26번. 자, 피고인의 중학교사로서 법에서 금지하는 수단, 금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법에서 금지하는 수단을 쓰면서 체벌을 하였습니다. 정당히가 될 수가 없겠죠. 죄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범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범론에서 중요한 판례가 이제 몇 개 나왔어요. 17번입니다. 자,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는 사용자에게 채용 대체되는 자에서 채용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형범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 형법 총칙이 적용될 수가 없게 돼요. 총칙 세무. 자, 이제 회사가 있겠죠. 그리고 노조가 있겠죠. 이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가 노조를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를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C라는 근로자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기존 노조와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고 완전 배제한 채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거 제가 되는 겁니다. 협상을 해봐야 된다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채용하면서 제가 되는 건데, 이거 채용이라는 거는 채용하는 자가 있고 채용되는 자가 있겠죠.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누가 맞장구를 쳐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적 공범이죠. 그래서 필요적 공범이에요. 따라서 필요적 공범 내부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특별법에 따라서 누구를 처벌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내부자 사이에서는 얘하고 둘 다 형법 총칙의 공범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죠. 없다 이거예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에서 불법 채용으로 처벌되는 거는 이 사람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되었고, 여기 채용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처벌을 못 받았고요. 총칙상 방조도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내용이. 자, 두 가지죠. 채용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자, 방조험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28번.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1번. 방조험은 정범에 종속되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범 종속성설이에요. 방조 행위에 정범 범죄 실현사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자,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밀접성 인과성이죠. 정범을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기회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했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정범의 범죄와 밀접성이 없다면,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냥 단순한 도움이라면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접성이 있으면 방조가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장 생산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 생산 라인에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제 A라는 사람이 불법 파업을 도와줬는데요. 이제 여기 앞에 파업 정문 앞에서, 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고요. 그 다음 노동조합 간부가 준 공문을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간부들이 파업 열심히 하라고 이걸 전달해 주랍니다. 그래서 공문을 이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전달하고 그 다음 직접 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열심히 하세요 동료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도와줬는데, 이 파업과 관련성이 있는 도움이라면 방조가 되겠고, 관련성이 없는 도움이라면 방조가 안 되겠죠.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요 파업이 공장 생산 라인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산 라인에 직접 들어가서 독려한 것은 방조가 된다고 했어요. 관련성이 있다. 근데 공장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죠? 문서만 전달해 줬거나 공장 정문에서 집회한 거, 두 개는 방조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공장 생산 라인 현장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밑줄 농성장에 들어갔어요. 밑줄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농성주인 조합원을 독려했습니다. 독려 동그라미. 이거는 방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3번. 그러나 생산라인 현장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정문 앞에 집회를 개최했다거나, 공장에 안 들어갔죠. 정문 밖에 있단 말이에요. 집회 세모. 그리고 공문을 전달해 줬죠. 전달 세모. 문서 전달한 것만으로 점거 자체를 도와준 건 아니다 본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독려. 이거 독려라고 다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밖에서 독려했으면 방조가 안 됐겠죠.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독려했기 때문에 방조가 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밖에서 문서만 전달하거나 밖에서 집회했기 때문에 파업과는 관계가 없는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 현장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정범이 침해의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업로드하여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 선택한 시간과 장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게시물을 실제 송신하지 않았어도 송신죄 침해는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봤죠. 일단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어떤 정보를 올렸어요. 업로드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받아 가진 않았어야지. 다운받아 가진 않았지만 다운받아 갈 가능성이 생겼죠. 가능성. 이것만으로도 기소가 된 거예요. 송신권 침해죄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자료를 이렇게 내리면은 다운을 못 받을 텐데 내리지 않고 서버에 계속 두고 있다면 언제든지 다운받아갈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벌적 위협행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한. 그럼 계속범이라는 거죠. 계속범. 자, 만약에 즉시 끝나는 즉시범이라면은 종료 이후에 방조가 나올 수가 없는데 기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방조가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범죄가 끝나버린 즉시범이라면은 사후에 방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도중에 방조 가담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시범이라면은 방조가 안 될 텐데 계속범이라서 방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방조가 성립하는 방법이 링크를 걸어둔 사건이었어요. 링크. 그래서 링크를 걸어둔 게 공중송신권 침해를 도와주는 방조가 된다 본 겁니다. 자, 그럼 링크를 걸었다고 무조건 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또.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있다는 거를 몰랐다면,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링크가 계속되고 있을 때 도와줘야 방조가 되는 건데 계속되지 않고 끝나버렸다면 끝난 뒤에 도와주는 건 방조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방조가 안 되는 경우의 수니까 이걸 정리 잘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업로드하면은 다운받아가지 않았어도 가능성만으로 기소가 된다. 둘째, 기소가 되었다고 바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내리지 않고 계속되는 한 언제든 계속범이기 때문에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기 때문에 방조가 나올 수 있다. 만약 계속되지 않고 끝나버렸다면 그 후에 방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되니까 방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링크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총 세 가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다음 30번입니다. 자, 3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법 수익 은닉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불법한 수익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숨겨두는 은닉. 자, 불법 수익 은닉은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할까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수익을 은닉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죠. 필요적 공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의적 공범입니다. 따라서 총칙상 방조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까 뭐랑 구별됩니까? 이거 채용하고 구별되죠? 채용은 필요적 공범이라서 총칙이 적용될 수가 없었는데 이건 필요적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방조가 성립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립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마약을 판매한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마약을 매수한 매수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불법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 A가 B라는 사람의 계좌를 만들었어요. 자, 마약을 사는 사람이 C인데 이 사람도 돈을 여기다 넣을 때 자기 명의가 아니라 D라는 다른 사람 명의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이 은닉된 겁니다. 이렇게. 그 이제 마약을 매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고 뭔가 범죄에 사용되는 게 분명하다. 내가 왜 차명계좌에다 입금을 해야 되는 거지? 금융실명제 위반이잖아 라는 미필적 의식만 있어도 충분히 방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1번. 자, 마약거래 방지법에 정한 불법 수익 등의 은닉 가장행위는 처벌 규정 구성 요건 자체가 2명 이상이 대항된 행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용할 때는 상대방이 필요하지만 숨기는 건 혼자서 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대응범이 아니죠. 자, 대응범이 아닙니다.
대항된 행위의 대항세모, 대항범이 아니에요. 대항범이 아니기 때문에 총칙상 공범이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총칙 동그라미. 됐죠? 자, 그럼 2번은 이제 읽어보시고요. 3번. 또한 방조범이 정범의 신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하죠. 정범의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상 불법 수익 등의 은닉, 가장 범행의 방조범 성립 요구되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 고의에 관한 보게 되면은 예컨대 마약 매수인이 이 사람이 정범인 마약 매도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면서 마약 매도인의 요구로 매도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차명 계좌에 차명 계좌 다른 사람 계좌에 제3자 명의 제3자 명의로 넣었죠? 자기 명의가 아니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마약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서 그 행위가 전범의 범죄의 신을 방조하는 것으로 불법성이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뜻한다. 물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전범의 고의는 전범에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세모 아까도 나왔었죠.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는 없고 미필 동그라미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자, 다음은 이제 죄수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수론 이제 31번 들어갈게요. 자, 기본 강의 때 이제 봤던 표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상표 하나, 둘, 세 개를 4만, 3만, 2만 개씩 팔았어요. 그러면 각 상표 하나하나마다는 포괄일제가 되는 겁니다. 4만 개, 3만 개, 2만 개 포괄일제. 자, 그런데 수개 상표라고 나오게 되면은 각 일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죄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됩니다. 수죄가 되는 거예요. 수죄. 하나하나마다는 포괄일제고 수개, 요 세 개의 관계를 물으면 수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별말이 없으면 죄가 여러 개면 행위도 여러 개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실적 경합범이 됩니다. 별말이 없으면. 근데 하나 행위라고 문구를 특별히 줄 때에는 하나 행위로 제가 여러 개란 뜻이거든요. 1타 3피죠. 이런 말이 나오면 상상적 경합을 풀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31번 1번. 자, 수개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침해가 있을 때 등록 상표마다 동그라미 하나하나마다는 포괄일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표 행위로 밑줄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가 하나라죠. 자, 수개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 행위로 수개를 침해한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행위란 말이 없으면은 원칙은 수개 행위니까 실적 경합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행위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자, 32번. 자,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A가 B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성매매 장소를 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매매 장소를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하나, 둘, 셋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빌려줬죠? 그럼 제가 4개가 되는 겁니다.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순한 성매매 장소 제공은 회차에 따라서 여러 개의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장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빌리지 말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빌립시다. 1년간 임대료 줄 테니까. 그러면 영업으로 계속 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영업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영업범이 돼버려요. 영업범은 1년이건 10년이건 다 포괄해서 일제가 되는 겁니다. 다르죠. 단순 영업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맨앞에 서 있죠. 영업이 아니었다. 영업이었으면 포괄일제가 되었을 텐데 단순이다. 단순 동그라미. 단순하게 그때그때 제공했을 뿐이다. 자, 범행으로 약식명이 확정된 후에 그 전에 저질러진 단순 성매매 장소 제공이 범행으로 또다시 기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영업으로 쭉 한 게 아니고요. 단순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밑줄. 자, 다음 33번입니다. 자, 오늘 좀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자, 갑이 A죄와 B죄를 범했어요. 항소심까지 2심까지 같이 재판을 받게 되면 동시적 경합범이 됩니다.
동시에 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개라도 판결문이 하나가 나오죠. 동시적 경합범. 그래서 뭐 징역 2년, 징역 2년 그러면 절반을 가중해서 중한 거를 뽑아서 절반을 가중하기 때문에 징역 3년 정도 판결문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병합심리입니다. 이게 38조 동시적 경합범 심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범일 때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자, A는 뭐 절도죄, B죄는 강간죄.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병합 심리해 가지고 중한죄 절반을 가중해서 판결문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병합 심리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선거범일 때에는 선거범 따로 일반범 따로 판결문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면서 분리 심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선거범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 당선된 것이 무효가 돼 버려요. 무효가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거범죄로 받는 벌금형이 80만 원이고요. 일반 범죄로 받는 벌금형이 50만 원이에요. 근데 두 개를 묶어서 재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해서 130만 원 벌금형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제가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한테 모욕을 해서 모욕죄가 되었는데 이거를 두 개를 분리심리하면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100만 원이 안 되니까 당선 무효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선거 범죄 80밖에 안 받았는데 왜 이 범죄를 병합심리해서 130을 받게 해가지고 제가 당선 무효가 되게 하냐 이겁니다. 타당한 그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 일반 범죄는 분리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두 개의 판결문이 두 개가 나오게 되니까 선거범죄 80만 원 벌금 내고 일반 범죄 50만 원 벌금 내고 벌금 내는 액수는 130은 똑같아요. 벌금은 똑같지만 선거범죄가 100만 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심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권자의 금품을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요. 금품 제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후보를 막 욕을 해서 모욕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행위로 제가 두 개가 돼서 경합범이긴 하지만 선거범죄는 80만 원짜리니까 분리심리해서 130만 원 벌금 내되 당선이 없어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선거범죄, 일반 범죄를 저질렀는데 죄는 두 개인데 행위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행위에서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상상적 겸해란 말이죠. 예를 들면은 상대방 그 어떤 전과 사실을 막 폭로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런 사람을 막 폭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로하는 하나 행위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선거법상 허위 비방죄도 되면서 동시에 형법상 모욕죄도 되는 거예요. 행위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제가 두 개인 겁니다. 자, 하나로 이제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가 될 때는 풀릴 수가 없어요. 행위가 하나니까, 실체가 하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상경일 때는 두 개를 합쳐서 선거범 하나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죄 뽑아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범은 분리심리하고요. 다시 천천히 보면 원래 형법의 죄는 병합심리에서 판결문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선거범과 일반 범죄는 경합범일 때에는 분리심리에서 따로 나옵니다. 근데 선거범죄, 일반 범죄도 상상적 경합일 때는 합쳐서 선거범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됐죠? 자, 33번입니다. 자,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한다. 밑줄.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 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39조에 의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네, 맞죠? 그래서 결국 선거 범죄와 일반 범죄는 병합심리 안 되고 분리심리하기 때문에 동시에 재판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경합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합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경합법에 해당되는 37조, 38조, 39조. 37조 전단위 동시경합범, 37조 후단위 사후경합범, 38조는 동시경합범의 처벌예, 39조는 사후적 경합범 처벌예죠. 경합범이 아니니까 다 적용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39조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자, 34번. 그런데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이 있을 때 밑줄. 자, 이럴 때는 맨 뒤에 가서 통틀어 선거범 하나로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사후적 경합범이죠. 이것도 이제 기본회 때 배운 건데요. 자, 두 죄가 있는데 얘를 먼저 재판하고 동시 재판할 수 있었는데 얘를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재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확정 판결 받은 A죄와 그 전에 저질렀던 죄는 사후 재판 다시 해주니까 사후 경합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딱 쪼개가지고 판결 전에 범해진 죄들만 경합범이고 판결 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죄와 시죄를 같이 재판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시에 재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합범이 아닙니다.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비죄에 대한 판결문 따로, 시죄 판결문 따로, 판결문 두 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A죄와 C죄는 확정 판결과 확정 판결 전이 아니고 판결 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A하고 C는 경합범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A죄에 관한 재심이 여기서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재심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재심 전에 저질러진 죄죠. 하지만 경합범을 따질 때 재심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확정 판결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죄가 재심보다는 전에 범해졌지만 확정 판결 후에 범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경합범은 아닌 거예요. 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5번. 자, 선행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자, 후 동그라미. 판결 전에 범했으면 경합범이란 말이에요. 근데 판결 후에 범했죠. 그래서 경합범이 아닙니다. 이때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범죄와 선행 범죄는 동시 재판 가능성이 없었죠. 따라서 후행 범죄가 재심보다 전에 저질렀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 후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는 경합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이제 갑이 A, B, C의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죄를 범했어요. 절도입니다. 재판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특가법에 보게 되면은 3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이 4번째 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다 똑같은데 4번째 범죄라면은 형벌이 가중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죄를 3개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3개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경합범이었다면은 판결문이 하나가 나왔겠죠. 하나가 동시 경합범이었다면 그럼 이 죄는 두 번째 저지른 죄가 되기 때문에 가중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검사가 이 3개 죄를 하나씩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A죄 따로, B죄 따로, C죄 따로. 그러면 판결문이 하나, 둘, 3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둘, 3개 나왔으니까 요 D라는 죄 4번째 저지른 죄가 되겠죠.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네가 동시 재판 받았더라면 두 번째 죄가 됐을 텐데 사후 경합범으로서 재판 3번 받았으니까 4번째 죄가 된다. 그래도 괜찮은 거다. 이렇단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특가법에 보면은 이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헌대로 말 그대로다. 써 있는 대로 재판 판결문 3개를 말한다. 형법 329조에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충분하다. 뭐 동시경합범, 사후경합범 따지지 말고 판결문 3개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해서 처벌 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에 산정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다. 산정 동그라미. 계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외하지 말고. 자, 그다음 형벌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몰수가 있는데 우리 형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취득한 물건,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몰수할 수가 있고 그 물건을 매각해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매각 대금에 관한 추징을 한다. 시가대로 추징한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익은 안 되는 겁니까? 이익은 안 돼. 이익은 처음부터 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도 추징을 못 하는 거예요. 몰수가 돼야 몰수가 안 될 때 추징하는 거지 몰수 자체가 안 될 때에는 추징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익에 관한 몰수는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경우 어디 있어요? 특별법에. 그래서 어떤 선매매 알선에 관한 이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물건이 아니고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범죄수익은리법에서는 물건이건 이익이건 몰수를 다 할 수가 있게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면 추징도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형법의 몰수와 추징은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원분이 물건이어야 돼요. 이익에 대해서 못합니다. 이익은 범죄수익리법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음란 영상을 배포해서 범죄가 되었는데 여기 제공된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는 어떤 물건이 아니죠.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이 아니니까 몰수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판매한 대금에 대한 추징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웹사이트 판매 대금에 관해서 이게 범죄수익은리법을 적용했더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형법상 몰수와 추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37번 1번. 자, 형법 동그라미. 형법 48조 해당은 범죄로 생각하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동그라미. 형법은 물건이에요. 물건. 이익이 아니고. 자,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구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기재된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가액을 추징할 수 하고 있다. 물건을 판매했을 때 가액 추징이 되는 거예요. 이익을 판매한 대가는 추징이 안 되는 겁니다. 형법상 몰수 추징은. 자, 그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8조는 몰수 대상을 반드시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이는 범죄에 의해서 생긴 재산 및 범죄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익은리법에서 취득한 이익을 할 수 있도록 한 배임수혜죄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 같은 경우는 범죄수익은리법은 물건이건 이익이건 다 몰수익이 돼요. 배임수재죄도 물건 이익 다 됩니다. 근데 총칙상 48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번도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형법은 물건, 범죄 수익과 배임 수재는 물건 이익 다 된다 이거예요. 꼭 구별하시고. 자, 따라서 세 번째. 피건이 가불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 홍보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는 범죄에 적용된 무형의 재산이죠. 무형 세무. 형태가 없다 이거예요. 물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해당할 뿐 형법 48조에 정한 범죄로 얻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각 대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징도 못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에 이제 38번입니다. 피건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을 때,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형법이 아니고 범죄수익은리법입니다. 얘는 이익도 몰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채권 동그라미 범죄수익 빗줄. 그래서 얘는 범죄수익은리법이니까 물건이 아니라 채권. 채권은 이익이잖아요. 이익도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39번입니다. 자, 우리가 추징을 해주려면 이제 가액을 산정해 줘야 되는데 39번. 자, 마약에 따른 가액을 추징할 때는 첫째, 국내 시장에 통용되는 통상 거래 대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가라고 그러죠. 시가. 시장 거래 가격. 시가대로 하는 거고요. 그게 얼마인지 모를 때는 이제 실제 얼마에 거래되는 실제 거래 가격대로 하는 거예요.
시장 통상 가격대로 하는 게 원칙. 그 모르면 두 번째, 너네가 실제 얼마에 주고받니 그러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 40번. 원상회복 제도 있죠? 원상세모.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 제도는 독일에 있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없어요. 원상회복 우리나라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시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 돌아왔습니다.